저는 우선은 너무 수소 생태계는 광범위해요. 그쵸.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별로 어디가 좋다 결국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업 플러스 수소 경제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 상반기를 가게 되면은 사실 뭐 올해 상반기처럼 일부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 연료 전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제 수소 경제, 그다음에 뭐 수소차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리포트를 계속 제출을 하셨잖아요.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게 있나요? 올해 되게 열풍이 좀 뜨겁게 부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지난해도 뜨겁게 불긴 불었었는데 불었어요? 왜 나는 생각을 못했지? 이게 하반기에 불다가 상반기에 쉬고 다시 하반기에 불고 예, 아무래도 우선은 수소 정책이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로드맵도 항상 하반기에 발표를 많이 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이슈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작년에는 수주 베이스가 좀 컸어요. 저 연료전지 안에서 이제 국산화되는 다양한 소재 부품 기업들이 이제 뭐 현대차 넥소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주를 받아서 이제는 이제 공급에 설치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면 올해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중간에 이제 유럽 쪽에서 Fit for 55라고 해서 또 탄소 저감에 대한 이런 정책들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듯이 기후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환경적인 그린 이슈에 의해서 수소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협의회 같은 그렇죠. 것들도 지금 출범을 할 정도로 과거에는 정부에서 마련을 한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했다면 이제는 기업 주도 하에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그런 측면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분명히 바람이 불었었으나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에 그냥 또 사그라졌던 그런 것처럼 올해도 이렇게 열풍이 불지만 사그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 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테마 열풍 불면서. 그러니까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버블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 쪽은 정책이죠. 그래서 뭐 아직은 정책이 가면은 같이 가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는 근데 전 좋을 거라고 보았던 부분이 지금 뭐 수소 로드맵 2.0도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될 거고 10월 중순쯤에는 이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수소 관련 정책들이 나올 만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수소에 대한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고 어떤 식으로 진전을 시키고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뉴스화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좋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하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딱 수소를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고 이제 내년 상반기를 가게 되면은 사실 뭐 올해 상반기처럼 일부 조정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 흔하게 하는 말이 이거는 정말 수소 경제, 뭐 수소차, 수소 에너지 이 부분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들이 이렇게 이 수소와 관련해서 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어떤 뭐 리딩의 역할을 한다던가 상황이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우리끼리만 이거 글로벌리 뭐 퍼지고 있는 이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이게 좀 정책적으로 아시아권하고 미국, 유럽권하고 좀 나뉩니다. 아, 그래요? 예, 정책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수소가 우리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차로 딱 보면은 현대차하고 토요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너무 대표적으로 좀 체감적으로 우리가 너무 열풍이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뉘고 있냐면 미국하고 유럽 쪽은 수소 경제를
이산화탄소 저감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수소 경제가 되려면 에너지원으로 말 그대로 탄소 덩어리에서 나오는 수소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에다가 이제 그레이 수소에다가 탄소 포집 설비를 단 이산화탄소를 한 60% 정도를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블루 수소의 생산, 그러니까 생산 자체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한 미국하고 유럽 쪽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관련 프로젝트, 블루 수소부터 그린 수소 프로젝트는 미국이 70%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20% 이상 하고 있고, 뭐 중국이 한 그 나머지 조금 일부하고 일본 일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수소 생산 관련 프로젝트를 펼치기에는 우선 블루 수소로 대표돼서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묻을 만한 지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글로벌 1위죠. 보급량도 50%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소 쪽으로 가도 보급량 40% 이상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점유율 1위인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발전소 연료전지를 세울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 세워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생태계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쪽에서 많이 쥐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수소 생산 쪽은 미국하고 유럽 쪽이 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블루 수소, 뭐 그레이 수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분리하나요? 사실 이제 그린 수소는 말 그대로 청정한 거라서 깔끔한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전기 분해를 하는 거라서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요. 네,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면 그린 수소인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학 공정에서 남는 수소. 그러면 이산화탄소 다 나오는 데서 수소가 같이 나와서 수소만 정제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거고, 천연가스에서도 메탄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관련 가스들 중에 수소도 섞여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질해서 수소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산화탄소와 섞여서 나오는 수소를 바로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저감해서 나올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면은 사실은 이산화탄소 일부가 포집된 만큼 감축이 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수소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에서 수소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철강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는 부생 수소. 네, 그 수소를 그러면 그레이 수소, 뭐 블루 수소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그레이 수소. 그레이 수소. 그 공정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사들에서도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고 뭐 이렇게 뭐 정화하겠다. 이건 그레이 수소를 이제 분리해서 순수한 수소를만 뽑아서 이제 그걸 에너지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탄소 포집 같은 걸 이산화탄소를 흡수제로 잡아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낸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사실 시멘트 쪽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석회석으로 만들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소 생산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최근에는 오히려 그 시멘트 원료 같은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약간 탄소 저감 그리고 뭐 일부는 또 수소 생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되게 무식한 질문인데 수소차 타라 그러면 사람들 야 그거 터질까봐 무서워도 어떻게 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일단 많이 안전성에 하세요. 대한 문제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우선은 수소 기체가 1번 원소여서 엄청 불안정하긴 합니다. 지금 배터리 쪽에서도 사실 불안전한 요인이 되는 게 리튬이거든요. 리튬이 3번이에요. 얘도 참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수소는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탄소섬유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탄소섬유라는 소재로 수소 기체를 저장하게 되면은 안정적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게 최대한 적게 쓰면서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폭발 사고가 있었던 이후로는 탄소 섬유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체 압력 용기 폭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폭발하면 어떡하냐 걱정이 기후만은 아닌 거군요. 네. 겁나네 갑자기. 아, 그렇죠. 일단 그 생산 단가 그리고 그렇죠. 결국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결국 그 생산 원가가 얼마나 나오냐, 경제성이 있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제 그레이 수소 말 그대로 부생 수소를 받아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블루 수소 쪽에서도 탄소 포집을 달아서 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우선은 블루 수소로 그렇게 가기만 하더라도 조금은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시키면서 저렴한 수소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탄소 포집 설비, 이 탄소 포집 설비 비용 자체가 비싸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기업이라든지 뭐 정유기업, 시멘트기업 이런 기업들에서 탄소 포집 설비를 달기 싫어서 안 달았던 것이 아니고 달면 사실 우스갯소리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미뤄뒀던 거였는데 요즘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어차피 탄소 국경 조정세 때문에 탄소세가 증가하게 된다면 탄소 포집을 달아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것도 방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소와 관련해서 한국의 그 밸류체인이랄까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 이 최상위에는 뭐가 있나요? 어디가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나요? 요즘 뭐 뉴스 나오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아주 시끄럽긴 한데. 이게 제가 이제 자동차 섹터는 아니라서 뭐 이렇게 딱 현대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와 토요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어디가 더 기술력이 높다 낮다를 얼마나 어느 쪽이 더 판매를 하느냐 좀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토요타도 이제 미라이 2세대가 나왔어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도 좀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셀을 좀 적게 들이면서 오히려 이제 효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탱크도 좀 작게 소형화해서 3개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좀 수소를 안정적으로 많이 실는 이런 방법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기술력 자체는 어쨌든 차도 만들어보고 판매를 해봐야 이 기술력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우선은 너무 수소 생태계는 광범위해요. 그쵸.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별로 어디가 좋다 결국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는 자동차 쪽에서 잘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간소화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연료전지 쪽도 보면 사실 1위는 미국의 블룸에너지기는 하지만 2위는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 네, 그래서 둘이 합쳐서 거의 한 85%에서 90% 이상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점유율을. 독과점 상태네요. 네, 그래서 사실 보급량도 우리나라가 한 40%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기체 압력 용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소 기체를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럼 거기 글로벌 1위가 도레인데 사실 기체 압력 용기 중에서 점유율 2위는 또 효성 첨단 소재예요. 그래서 이게 뭐 기술력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체 압력 용기에서는 글로벌 1, 2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싸게 만들면서 점점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그렇게 어플리케이션별로 보면은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무엇이든지 이제 연료전지, 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든지 발전소 연료전지든지 아니면은 수전의 수소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하는 수소가 아직은 비싸지만 이제 수전의 수소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연료전지 세 개가 다 생태계가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요. PEM 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이 사실은 수전의 수소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해외 기업들이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 경제 아직은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확 드러난 건 없어서 네. 참 이게 포괄적이면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큰데 아직까지 이렇게 확
그 드러나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근데 지금 효성 첨단 소재 말씀하셨는데 효성 첨단 소재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탄소 섬유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 수소와 관련해서도 좀. 예. 효성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뭐 주가가 지금 보니까 최저점 작년에 45,000원에서 지금 한 75만 원까지 상승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한 16배, 17배 올랐는데 이럴 만한 어떤 매력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선은 니치한 타이어 보강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쉐린이라든지 구디어 이렇게 타이어 업체들 아실 텐데 그쪽으로는 대부분 효성 첨단 소재의 타이어 보강제가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타이어 수요 쪽 많이 올라오고 있는 데 있어서 판가를 가장 좋게 받는 기업이 바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 효성 첨단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기타 부분에 또 최근에 엄청 스프레드가 좋았던 스판덱스도 기타 부분에 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서 본업 플러스 수소 경제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탄소 섬유가 이제 수소 경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보시면 지금 수소 경제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드시는데 타이어의 구디어의 납품을 좋은 걸 하는데 타이어가 왜 이렇게 높은 배수를 받지? 막 이런 느낌? 그렇죠. 그걸로는 절대 이 가격이 나올 그치. 수가 없죠. 결국에는 수소인 거예요. 이건 수소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수소의 생태계가 너무 광범위한데 실제로 실적이 찍히면서 마진도 나오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경쟁사들이 진입하기에 용이하지 않고 경쟁사가 등장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서 없어지지 않을 만한 기술을 해야 수소 쪽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겠죠. 아유,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기업인데. 왜냐하면 수소는 그만큼 만약에 우리가 연료전지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나올 만한 기술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경쟁사가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현재의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배터리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들을 말씀드릴 텐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장인 만큼 아직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리스크를 걸러내서 결국에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수소 기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탄소 섬유라는 소재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그러면 우선 탄소 섬유는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그러면은 안에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도레이 첨단 소재부터 글로벌 9개 정도밖에 딱 없는데 여기에서 더 경쟁사가 대기업들이 그럼 자본을 투여하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냐?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9개가 전부예요. 그럼 9개가 전부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 기체 압력유기도 그럼 9개 중에서도 기술력이 막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레이 첨단 소재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효성 첨단 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여기에서 글로벌 2위고 이 퀄리티가 이 기술의 퀄리티가 다른 기업들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용기 시장에서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CNG 압력용기 쪽으로도 도레이 첨단 소재가 대부분 하고 있었던 거를 점점점 비중을 효성 첨단 소재가 다 가져왔고 국내에서 국산화돼서 국내 쪽으로만 수주가 이제 수소 쪽으로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솔루션에서 인수한 시마론이라고 하는 이 기체 압력용기 업체는 미국, 유럽, 중국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장기 공급 계약도 다 효성 첨단 소재랑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 요인이 수소 경제로 찾았을 때 크게 리스크 요인이 없으면서 실적 나오면서 모멘텀도 있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약간 이런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하기에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 차트로 보시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들은 어떤 거예요? 네, 차트를 보면은 너무 막 가파르니까. 이렇게 올랐으니까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수소 관련주들의 평균 PER이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50배가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긴 16배예요. 지금? 네, 2021년 기준으로는 10배고요. 내년에는 조금 본업이 가미게 되니까 내년 기준으로 보면 16배예요. 지금 현재.
음. 16배 정도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 몇 개월 전에 우리 이하나 연구원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가 한 4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비싸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근데 다들 한 10만 원대부터도 계속 비싸다. 20만 원 더 있어서 다들 그러긴 야. 하셨었어요. 우리 저 작가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던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싼 거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적정 주가 배수를 PER 어느 정도가 되면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세요. 역시 50배? 다른 거하고 맞춰서? 전 충분히 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기업도 사실 50배 이상을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 상업프론테크 같은 기업은 기술력은 좋습니다. 기술력은 좋은데 어쨌든 추가적인 기술이 더 나올 만한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도 지금 뭐 90배 넘어가니까 그렇게 보시고 뭐 최근에 이제 IPO를 한 일진 하이슬로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측면으로는 50배까지도 저는 충분히 볼 수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갈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죠. 어디까지나 항상 차익 실현은 있고 수급에 대한 변동성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가 본업이 또 워낙 좋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일부 2022년에 좀 꺾이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또 일부 수급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는 있죠. 네. 지금 상하 프론테크 말씀하셨는데 코오롱 인더스트리 상하 프론테크를 이렇게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많이 연결하더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 수소 경제와 밀접한 되게 그 수혜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연료전지가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것들도 없어지지 않겠지만 변경되지 않은 체인지가 잘 안 될 거. 연료전지 그리고 탱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료전지가 그만큼 고기술력을 요해요. 그래서 연료전지 내부에 지금 차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연료전지는 PEM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연료전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의 생산비를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불소 수지를 이용한 멤브레인 막, 그러니까 불소 수지를 이용한 필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 필터는 미국의 고어사가 독점을 하던 거였는데 국산화를 시켜서 실제로 6월부터 현대차 쪽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상하프론테크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기술력은 있다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현대차하고 상하프론테크가 계속적으로 코업을 하면서 불소계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으면서 그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발전소용 연료전지 그쪽으로도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멤브레인 막을 좀 일부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이제 밸류가 조금 높다라는 측면이 좀 있죠. 저도 탑픽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럼 지금은 탑픽이 효성첨단 소재인가요? 효성첨단 소재하고 코오롱인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코오롱인더도 이제 연료전지는 항상 습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습기. 가습기 안에 탄화수소계 멤브레인 필터를 넣었다고 해서 이제 막가습기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이 막가습기를 2013년에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한 다음에 투싼에 이어서 넥소까지 지금 계속 양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까 이제 그래도 불속의 멤브레인 막으로 들어가는 상하프론테크의 그 필터 기술이 조금 더 고기술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걸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기도 2022년 기준으로 1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상하프론테크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네요. 네. 효성첨단 소재가 11배? 아니요, 16배. 16배. 같이 16배. 여기도 16배. 네. 그렇군요. 전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현대모비스에서 1조 3천억 투자해서 뭐 수소전지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공시가. 네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안에 들어가는 뭐 멤브레인, 그러니까 셀부터 이게 셀이 안에 들어가는 게 필터도 들어가고 촉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들어가는데 그 소재 기업들에 속해 있는 게 뭐 상하프론테크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고요. 그걸 한꺼번에 셀로 연결한 다음에 적층을 시켜서 스택으로 쌓아서 최종적인 모듈화 시키는 작업을 현대모비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이제는 현대모비스 쪽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미래의 어떤 그 신성장 사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현대모비스에? 수소 쪽에서는 핵심이죠. 연료전지 전반적인 시스템은 사실 발전소용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차 안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수전해 수소까지도 전해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 연료전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돈을 투자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뭔가 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업 단위에서는 이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에서 지금 넥소 이제 연료전지 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사실 맞죠.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안개에 이렇게 쌓인 것처럼 이렇게 희끄무리했는데 오늘 또 이한나 연구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거쳐진 느낌? 네, 효성 첨단 소재. 이번에는 사야 될까요?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사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